못난이 삼형제 낭만시대 TV. 신상옥 감독님의 영화 빨간 마우라 주제곡이죠. 지금은 공군가가 정식 공군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운사 작사, 황문평 작곡, 그 당시에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노래 빨간 마우라 부르겠습니다. 빨간 마우라는 랄랄라 하늘의 사나이 랄랄라 사나이는 랄랄라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 난다 빨간 마우라는 랄랄라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랄랄라 석양을 등에 지고 하늘 끝까지 복음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끝까지 부귀영화 무엇에 쓰랴 사나이 인생을 하늘에 건다 빨간 마우라는 랄랄라 하늘의 사나이 랄랄라 하늘의 사나이는 랄랄라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유성처럼 흐른다 나도 흐른다 부르지 말아다오 내일은 석자 하늘에 피고 지는 사나이란다. 와우. 낭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아주 흐뭇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랑천 물에 뛰어들어 자신의 애완견을 구해낸 분이 있었죠. 화제의 그분 만복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늘 큰 화제를 몰고 오셨고 많은 응원을 한 몸에 받고 계시더군요. 네. 저희 강아지 두두 때문이긴 했지만 지금 이 나이에 중랑천을 횡단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게 저로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이 든 분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무튼 사랑하는 애완견을 위해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뭐 생각할 겨를 없이 저도 모르게 행한 일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게 더 위대한 겁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건 그만큼 강아지를 사랑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지금 강아지는 괜찮은 거죠? 이름이 두두라고 하셨나요? 네. 배부 위에 반창고 좀 붙인 것 말고는 밥도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반창고는 왜요? 아마 물속에서 바위 같은 데 좀 부딪혔나봐요. 상처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보시죠. 강아지를 구해서 물 밖으로 나온 상황 같은데 왜 강아지를 걷어찼나요? 저 또 어떤 놈이 찍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에이, 이왕 저렇게 찍혔으니 하는 말인데 너무 성질이 나서 걷어찼어요. 물에 빠진 애완견의 목숨까지 구해내시고 왜? 앵커 양반, 걔가 물속에서 헤엄칠 줄 아는데 뭘 구합니까? 제 중요한 전화번호 훔쳐가서 혼 좀 내준 겁니다. 전화번호라뇨? 그게 얼마나 소중한 전화번호였는데. 소중한 전화번호라면 혹시 제 전화번호인가요? 짜증 유발자세요? 그게요, 바로 담배가게 아줌마 전화번호였다고요. 담배가게 아줌마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담배가게 아가씨가 이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아가씨가 이제 아줌마가 됐나? 내가 그 아줌마랑 차 한잔 하고 싶어서 그동안 전화번호 좀 얻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인 줄 알아요? 아줌마가 이사가는 날 극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중랑천변 벤치에 잠시 앉아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글쎄 두두 이놈이 그 종이가 과자 포장지여서 그런지 물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제가 쫓아가면서 내놓으라고 소리를 줬더니 이놈이 물속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완견을 구하러 뛰어든 게 아니라 전화번호 종이를 뺏으려고 중랑천에 뛰어들었다는 거군요. 앵커 양반도 내 입장 대보세요. 아마 미치고 환장했을 겁니다. 중랑천 횡단까지 하면서 쫓아가 종이를 뺏긴 했는데 번호가 다 지워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뭐 듣고 보니 우습지만 화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애완견을 발로 걷어찼어야 되겠습니까? 왜 안 돼요? 내가 개가 돼서 마구 물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아이, 이거 방송이죠. 담배가게 아줌마, 이 방송 보시면 댓글에 전화번호 좀 다시 알려주세요. 제발.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이 이 방송 보시고 저녁에 몽둥이 찜질 시원하게 들어가실 게 예상되네요. 이상 강아지 사랑은 개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낭만시대 감독님들 한 3분 정도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전히 순서대로 못생긴 순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구나. 난 조금 못생기게 바뀌어졌네 해서 좋아했는데 이 감독에 관해서는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아무래도 제일 그 영화 쪽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신봉이 그 감독 3분을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제가 이제 이만희 감독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신상옥 감독님이고 그 다음에 임권대 감독님이죠. 근데 보니까 사실은 신상옥 감독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기는 보니까. 근데 돌아가시는 이제 이만희 감독님 먼저 돌아가셨죠. 7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31년생이세요. 그 이만희 감독은. 그리고 7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요절하셨죠. 4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감독 지금 신상옥 감독님은 많이 오래 사셨죠. 아마 2006년까지 사셨죠. 그렇죠. 2006년까지. 그리고 임권대 감독님 아직도 아직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요절하신 거죠. 어쨌든 이만희 감독님 하면은 나는 어렸을 때 그분이 감독한 그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난 봤어요. 본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 거기 정말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요. 거기 다 나오는데 사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 지금 이만희 감독이라고 그러면 다 모르실 거예요. 영화에 어떤 그 취미가 있는 분 아닌다면은 맞아요. 이만희 감독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신상욱 감독까지는 아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고 네. 임권 감독은 다 알 거고. 아, 근데 이제 이만희 감독 잘 모르는데 그 영화 배우 이혜영 씨 예. 아버지 그러면 아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할 테고. 근데 이만희 감독님이 사실 영화사에서는 상당히 똑똑하고 그러니까 영화사에는 항상 등장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정말 대단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만추는 누구 거지? 그때 이만희 감독 그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필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때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무슨 7인의 미포로인가 뭐 그런 거에 나왔는데 아무 정상적인데 괜히 트집 잡아갖고 이거 북한 장교를 뭐 미화했니 어쩌니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네 이런 걸 알게 돼갖고 만추라는 영화를 만든 게 된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만추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영화계 그 이마영이나 이런 애들이 주로 잡고 막 그럴 때 정치 깡패들이 다 영화계를 있지. 막 흔들고 거기 뭐 구봉서 이런 사람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되게 웃긴 게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찍을 때 전쟁 영화잖아요. 지금 소품을 갖다 총을 갖다 하잖아. 그때는 진짜 총을 구하기가 더 쉬웠대. 소품 구하는 것보다 워낙 전쟁 직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총으로 실탄 쏘고 막 그랬대. 안 돼. 근데 잘못했고 어떤 분 하나 폭발해갖고 다리 하나 쭉 잃었대. 그랬고 그때는 싼 강남 땅을 갖다 큰 걸 하나 줬는데 그거 갖고 부자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만희 감독이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일찍 돌아가셨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정도밖에 저는 없습니다. 혹시 거기 이만희 감독이 더 아는 게 만추 얘기해서 잘해갖고 얘기 좀 들었었네. 만추는 만봉이니까 만추를 나중에 하는구나. 되게 나중에 다시 또 저기 누구지? 이혜영? 아니요. 그 헤어질 결심의 그 여자의 그래, 그죠. 리메이크 됐었지 그렇게. 그렇죠. 그거 거기서 찍고서는 결혼. 그렇지, 그 그렇죠. 인연이 결혼했었죠. 리메이크 만추 해갖고 그렇죠. 현빈 나왔었죠 그때 남자로. 그랬던 것 같아요. 현빈하고 탕웨이하고 둘이. 그러니까 만추가 한 2-3번 나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 맞아. 김수영 감독이 맞아. 김수영 감독도 있었어. 근데 신상옥 감독님은 약간 양력을 대충 얘기하면 1926년에 함경부터 청진에서 태어나셨고 경성중학교를 나오고 도쿄예술대학에서 공부하다 45년에 돌아와가지고 46년에 그 화가로 등단을 했었어요. 화가로 등단했었나요? 와. 도쿄예술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했고
그리고 48년부터 이제 영화에 손을 대서 조감독, 미술감독해서 52년에 아기야라는 영화를 찍어서 16mm 필름 찍어서 그게 이제 데뷔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1960년에 이제 그 로맨스 빠빠, 61년에 성춘향 이런 게 대성공을 거두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기 신필름이라는 영화사를 만들었고 용산에 1000평이 넘는 영화 제작소까지 만들고 안양에도 만들고 그래야 10여 년 동안 전성기 동안에 직원이 200명에 전속 배우가 70명씩이나 있고 뭐 그런 엄청난 그 우리나라 영화계를 싹쓸이하면서 거의 그때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점점 사약길로 접어들다가 78년도에 최은희 씨가 1953년도에 결혼했고 최은희 씨가 홍콩에서 납북이 돼가지고 최은희 씨를 찾으려고 행방불명 됐으니까 찾으려고 홍콩에 갔다가 이 양반도 납북이 돼가지고 그 북한에 있으면서 이제 그 최은희를 못 만났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그 감옥에 뭐 6년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탈출을 2번을 시도했다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탈출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최은희도 만나게 해주고 영화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독일에서 둘이 최은희 씨랑 독일에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다시 한국에 와서 86년도에 뭐 그러고 이제 뭐 숨 쉬면서 얘기해. 그러고 이점 볼까봐 그랬죠 지금. 그리고 200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작이 이제 겨울 이야기라는 게 올해 그 아들 신정균 감독이 마무리한 게 올해 초에 나왔었어요. 아 올해 초에 나왔어요? 올해 초에 네, 그게 겨울 이야기가. 그리고 그분의 뭐 영화 뭐 한 150편을 만들었는데 150편. 다 자기가 그 신필름에서 만든 게 150편 정도 자기 되는데 감독한 게 아니고. 한번 그 중에 이 양반이 감독한 것 중에 뭐 유명한 것들은 뭐 아까 얘기한 로맨스 빠빠, 성춘향, 그다음 벙어리 삼룡,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뭐 또 뭐냐 뭐 등등등등 아무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화사에 전평을 하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돌아오지 않은 해변과 신상욱 감독의 빨간 마우라 빨간 마우라. 이 두 개가 예. 지금 최고래 옛날 영화로서는. 빨간 마우라. 그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2개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영화는. 그렇죠. 빨간 마을은 나도 그거 봤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어릴 때. 나도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건 다시 나온 곡이죠. 그렇죠. 다시 나온 거죠. 그리고 저기 그러니까 신상욱 감독은 완전 엘리트 감독이잖아요. 엘리트 감독이죠. 임권택 감독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퇴했기 때문에 그냥 뭐 그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1964년에 태어나셨는데 저기 아버님이 이제 그 빨치산 그쪽 그쪽 연관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렵게 살다가 부산에 가서 군화 판매를 하다가 군화 판매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영화사를 차리게 돼갖고 거기서 따라가 갖고서는 스텝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갖고 스텝 하다가 이제 조감독이 됐는데 장하홍년 전부터 이제 조감독 정천화 감독의 이제 그러니까 스텝으로 조감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몇 편을 찍다 보니까 감각이 있다고 이제 제작진에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서 그냥 영화를 하나 찍어라. 그래갖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영화 찍으라고 그래서 영화 찍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두만강아 잘 있거라면 그 처음 그러니까 데뷔 영화가 잘 돼갖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많이 찍었죠. 뭐 승승장구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승승장구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한 10년 동안은 무조건 영화를 한국 영화 4편을 만들어야지 외화를 하나 살 수 저기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 영화를 막 찍어내는 거예요. 제작사에서는. 그래갖고 외화를 가져와서 그걸로 돈을 벌어갖고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싼 돈으로 막 하니까 이 저기 임권택 감독도 그냥 싼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50편을 찍었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찍은 거죠. 그래서 노하우가 쌓이겠구만. 그러니까 1년에 5편씩 찍었으니까. 아니 그 얘기가 웃기냐면 와이프랑 나중에 이렇게 보는데 와이프가 저런 그지 같은 영화 도대체 누가 어떤 감독이 만드니까 끝났는데 올라갔는데 자기 이름이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은 그때 딱 보면서 저건 나도 본 영화다. 나도 본 영화 같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도 그때 막 찍다 보니까
애정도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는 그때 영화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다 이거야.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혀 저기 그 스텝진도 전혀 기억이 안 난대. 단지 배우만 이제 화면에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 예술 그러니까 지금 예술 감독 한국 영화사의 어떤 예술 감독으로서 임권택 감독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전혀 예술 감독이 아니었다가 아니었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만다라 뭐 이런 영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술 영화 쪽을 계속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 뭐 시바지 이런 걸로 해서 뭐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강수현이 받고, 그다음에 뭐 저기 취하선으로는 깐느 영화제 감독상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깐느 영화제에서는 최초로 우리 한국인이 상을 받은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뭐 백상 예술대상이나 무슨 청룡영화상, 대정상 이런 데서 13번의 맞아요. 감독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로는 6번이 재고 많으니까 차이가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 100편 넘게 한 분들이 이제 뭐 김수영 감독이나 저기 이 임권택 감독, 그다음 뭐 이두영 감독도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섯 감독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저기 나중에 예술적인 어떤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든 거는 정말 영화를 배우지 않고서는 그냥 감각으로서 밑바닥부터 갖고 만든 감독 측은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지. 원래 DNA에 있는 모양이야. 있다는 거지. 예술적인 감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거지. 그 뭐 장군의 아들 이런 것도 장군의 아들도 흥행이 엄청 돼갖고 그것 때문에 사편제를 찍게 된 거래요. 왜냐면 사편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찍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런 거 찍으면 뭐 망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근데 장군의 아들이 잘 돼갖고서는 그러면은 원하는 거 그냥 한번 찍어라. 그래갖고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갖고 서편제를 찍은 건데 서편제도 또 흥행에 대박 났지. 성공한 거예요. 사실 운도 좀 따라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모든 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인 정신이 있어. 임권택 감독한테는 이게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어. 왜냐하면 그런 영화들을 뭐 아재아재 바라아재 뭐 그런 영화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거 장인 정신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TV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꽤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보같이 얘기하지는 않아 절대. 어떤 얘기. 이게 말하는 톤은 좀 바보같이 얘기하는데 말하는 톤은 좀 바보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굉장히 겸손해 사람이. 그리고 그 여성 편력이 한 번도 없었어. 그래? 자기도 젊었을 때는 그런 마음의 유혹 같은 게 있었대. 정말 미인들을 보고 어떻게 그런 유혹이 없느냐. 자기가 피했대. 자기 무서워서. 그래서 자기는 그런 쪽에서 겁쟁이였대. 뭐 그쪽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지. 그러니까 부인도 MBC 그 연기자였어. MBC 연기자였고,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만 오래 잘 살았던 거지. 그 신상옥 감독은 아까 엘리트라고 그랬지만 진짜 엘리트였던 것 같아. 그 경성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경성중학교. 그다음에 경성중학교 나왔다고 그랬지. 도쿄에 가서 그리고 공부했다고 이만희 감독도 도쿄에서 경신중학교 나왔어. 그리고 이만희 감독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갖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임권택 감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래에서 올라온 아주 그러면서도 어떤 예술 영화 감독으로서는 최고 반열에 올라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유현목 감독이나 그런 분들 예술 감독 쳐주거든 사실. 그 다음에 임권택 감독이 그 반열에 올라 있다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계시잖아.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있다는 거지. 거죠. 예.
삼봉 한마디 시간입니다. 뭐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삼봉 한마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지는 않지만 우리는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럼 오래한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은 그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57회 우리 녹화하는 게 나오는 여러분이 보는 게 5월 8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 어버이날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처음에 56년 5월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55년 5월 8일이 5월 두 번째 주였어요. 그거 보고 이제 5월 8일로 만들기 시작한 건데 왜냐면 미국에서 5월 두 번째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맞아. 근데 참 신기한 게 일본도 5월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했고 중국도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에요. 중국은 왜 그랬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호주 같은 데는 5월 첫째 주고 그다음 멕시코는 5월 10일 뭐 이런 식인데 하여튼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었다가 아버지들은 뭐 초철되는 얘기 하도 많으니까 73년도에 어버이날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쳐서 어버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고어였는데 뭐 이렇게 좋은 말 없을까 하다가 빌려와. 근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이렇게 쓴 거는. 근데 신기하게 북한만 11월 16일이에요. 거기서 뭐 김일성 주석이 무슨 뭐 어머니에 대해서 뭐 그런 연관이 있나 해갖고 네. 그날 어머니 모임이 있을 때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11월 16일을 어머니날로 했대요. 그 외국에는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잘한 것 같아. 잘한 뭐 것 같아. 해봐야 아버지 날이라고 그러고 뭐 술이나 마시지. 똑같지도 않아. 저 아버지 날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날만 더 고통스러운 아버지들 얼마나 많겠어요. 신경도 안 쓰는. 아버지 날 있었으면 그날 우리 셋이 모여서 술 먹고 있어요. 신세한탄. 늘 신세한탄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주 잘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까 경신중학교라고 그랬는데 어머니 노래 나 실제 괴로움 어머니 노래 있잖아요. 어머니 나 마음인가? 그거를 경신중학교의 교무주임이었던 양준홍 박사가 작사를 했고 그때 뭐 거기 경신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이흥여 씨인가 하는 그분이 그 작곡을 해갖고 만든 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양준홍 박사가 그래도 또 한 건 했어요. 참 그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어릴 때 TV에서 많이 봤는데. 주둥이가 두 개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말 정말 잘하셨어요. 그분 정말 말씀 잘해. 근데 그 5월 달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의 달 막 이런 그렇죠. 그 외국도 뭐 메이틴이니 뭐냐 해서 하여튼 그 5월을 갖다가 되게 포근한 달로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가 봐. 카톨릭에서도 5월은 제일 좋은 달이라고 그 성월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합니다. 아니구나. 어떤 일이 꼬이고 잘 안 돼가지고 뭐 막바지 해가지고 허탈하고 뭐 이판사판 그러죠. 이판사판 공사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또는 뭐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뭐 이 도저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때 이판사판이라고 그러죠. 이판사판 공사판 그러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판승과 공판승이 있어요. 이 사판승. 이판승은 그 논리 그럴 때 이자고 사판승은 일사자. 사판 그러니까 이판승은 도 닦는 승이고 사판승은 그 행정하고 쌀 얻어오고 이러는 승이고. 이판승과 사판승.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대중이랑 같이 서해서 하는데 그걸 공판이라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판, 사판, 공판 그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이제 오리지널에 그렇게 쓰는 건데 조선시대 그 승유 억불 정책을 하는 바람에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점점 말이 바뀌어가면서 이판, 사판, 공사판이 돼버린 거라고 나쁜 말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불교 쪽에서 뭐 네, 불교 용어에. 근데 형도 이렇게 우리 카드 놀이 셋이 할 때 보면은 연락의 이름 이판사판 공사판이 다 가서 막 그거 막패 던지다가 치잖아. 저는 옛날에도 저기 웃으면은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또 간단하게 이게 그러니까 소리 내서 크게 웃을 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전두엽에 비해서 엔돌핀이랑 무슨 엔케팔린이라는 게 또 있대요. 난 그건 잘 잘 모르겠는데 외우네. 엔케팔린이라는 게 나 있었는데 이게 어떤 진통 효과를 주느냐 하면 힐링 호르몬이니까 이 몰핀의 200배가 엔돌핀이래요. 효과가. 그거 몰핀의 300배가 엔케팔린이라는 거래. 야, 그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잘 외웠네. 엔케팔렌 뭐 어떻게 그래서 그 멋있지? 근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웃음이 소리 내서 웃는 게 좋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 좋다는 거지. 얘기지. 어? 그러니까 온몸에 나쁜 것들이 그런 웃음을 자꾸 웃어주면은 견뎌낼 수 없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87년도에 무슨 코간 박사라는 분이 임상 실험을 했고 연구 발표를 한 게 있대요. 거기서도 보면은 교감 신경계의 스트레스를 없애준대요. 소리 내서 웃을 때. 그리고 뭐 혈액 순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혈액 순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대. 그러니까 소리 내서 웃는 게 엄청나게 좋다.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유교 국가라서 나 어릴 때 어른들한테 되게 다 맞았어. 참. 그러니까 맞아. 진짜 그게 유교가 나라를 망친다는 게 아니, 유교의 훌륭한 점은 있지만 유교의 그 단점들도 많아. 또 많어. 그런 게 그렇죠. 단점이 더 많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유교 그 정신이 없어. 중국 가보면 거의 없지 이제. 근데 저 웃음에 대해서 하나 더 그 억지로 그러니까 일부러 손에서 그 웃는 거 있잖아요. 가짜 웃음이 진짜 웃음의 90% 효과를 낸대요. 몸에. 그래? 그럼 일부러 해서 웃으면 돼.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듯이 웃기지도 않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게 이게 진짜로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기 앉아보는 것 같네요. 전에 레전드 김소월 편에서 제가 엔딩송으로 불러드리려고 했던 곡인데 그때 벨기에 추억 때문에 좀 뒤로 미뤘죠. 고등학교 때인가 20대 초반인가 이렇게 재미로 만들었던 곡이라서 너무 단순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노래 제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언덕이 뜰 때 강남의 봄나라로 제비가 울며 떠났습니다. 제비가 울며 떠났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별하고 떠난 그 길에 하늘을 바라보던 제비지요. 하늘을 바라보던 제비지요. 어머니 이별하고 떠난 그 길에 떠난 그 길에 하늘을 바라보던 제비지요. 오늘 아침 언동이 뜰 때 강남의 봄나라로 제비가 울며 떠났습니다. 제비가 울며 떠났습니다. 못난이